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그 존재만 알았을 뿐 그 은밀한 임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몰랐고 저 또한 몰랐던 해병대 보병대에 대해서 딱 한 명뿐인 보직 문치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치병의 사연을 제가 다 듣고 나니까 이 문치병이 없었으면 해병대 보병대의 지하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고 거의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된 중남미 어느 국가들처럼 엄청난 혼란이 초래됐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대대 문서 취급병, 줄여서 문취병을 다루게 됐습니다. 일단 이 문취병이 뭐하는 놈이냐? 다들 상급 부대와의 문서를 수발하고 군사 우편을 전해주는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얘는 정확히는 본부중대 통신소대 소속입니다. 통신병이라는 얘기죠. 일단 원래 문치병이 제대할 무렵이 되면 후임자를 물색하는데 이땐 이 보직을 맡으려고 온갖 아부와 뇌물, 이걸 우리는 짤이라고 하죠. 뭐 구체적으로 싸제 담배나 음료수 정도였지 뭐 요즘 정치인들처럼 뭐 현금이 오고 가고 그런 건 없었다고 그래요. 해병대는 뭐 그렇게 썩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대대 문치병 임무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담배값 좀 썼겠죠. 그럼 문치병의 구체적인 업무를 보겠습니다. 일단 문치병은요, 보병대대 한 600명 정도 되는 병력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혼자만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병 중에서 자기 사무실이 있는 애예요. 우리 2대대 같은 경우는 대대 본부 그 본관, 거기에 정보장교실, 그 안에 철망으로다가 보안구역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철망을. 그래서 그 철망을 열고 탁 들어가면 그 안에 다시 이렇게 그 꼴방이 아주 뭐 쪽방, 조그만 뭐 몇 명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문을 3개를 통과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는 주로 장교들 간의 집합, 그리고 그 이상의 뭐가 이루어지는 아주 따뜻한 선배의 정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취병은 대대에 15명 뭐 그 정도 됐어요. 중위 소위들이. 그 중에서 누가 악행을 서슴지 않았고 또 누가 자주 불려가는 꼴통 장교였는지를 정확히 아는 초급 장교들의 그 내밀한 실상을 그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원이었습니다. 일단 이 문취병은 본부중대에서 아침 8시 과업정렬이 딱 끝나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혼자서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이 되는 거죠. 선임들 눈을 벗어나서 혼자서 놀라고 하니까 상당히 외로웠다고 그럽니다. 사단에는 오전 오후 각 한 번씩 2번 올라가고요. 오후엔 다시 또 연대본부, 이때마다 뭐 당연히 걸어 다니죠. 뭐 얘한테 찝찰 주겠습니까? 육군에서는 그 채송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육군은 상급 부대들이 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육군 채송병들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군에서 이 채송병이 자전거 타고 비포장길을 달리는데 맞은편에서 그 별 2개 이게 탁한 사단장 찝차가 오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막 후들후들 떨면서 한 손으로다가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다가 이제 뭐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어떻게 중심을 잃고 쓰러졌나 봐요, 얘가. 그게 뭐 여기 이제 호박 깨지고 했겠죠. 이제 뭐 피도 좀 나고. 그게 사단장이 딱 내려가지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냥 바로 휴가를 보내줬다는 그런 썰. 또 뭐 부대 밖에 한적한 곳에서 이 채송병이 길가에서 이렇게 딱 자전거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오줌 싸고 있는데 저쪽으로 보니까 그냥 사단장 차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때 뭐 군복에 뭐 작구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원위치 시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덜덜대는 걸로다 그냥 경계 총성 또 때리니까 그냥 사단장이 딱 보니까 이 자식은
자기 그 물건보다도 군인의 기본을 중시하는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또 휴가를 보내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 그 육군의 주인공이 바로 최송병, 우리 해병대 문취병이죠. 육군에서야 그 각 대대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사단장 보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우리 해병대 1사단은 대부분 그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그래서 길가에서 오줌 싸다가 걸리면 바로 군기교육대 갑니다. 이게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육군으로 다 얘기가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끼는 썰을 시작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이 새끼 방송은 아예 중간부터 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불타는 밤을 만들기 위한 애무? 표현은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서둘면 안 돼요. 다시 해병대 문취병 얘기로 돌아와서 이 특수요원의 일상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연대본부에 올라가서 연대 문취병한테 받아오는 일반적인 그런 통상적인 그 문서 수발 업무, 그런 건 본인도 추억이 없다고 그래요. 주로 사단본부 옆에 있는 209 군사우체국, 거기 가서 군사우편을 붙이고 또 받아오는 일이 주 임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일을 얘기하면 군설 이주석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자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신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하경제 운운했지 않습니까?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전신환은 등기로 오는데 이건 무조건 인사에 갖다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인사 선임하사가 열어보는데, 이러면 해당 대원 이제 불려오는 거죠. 아무튼 이건 그냥 무조건 그냥 반송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엄격하면 불법과 탈법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문취병의 몸값이 높아진다. 이 문취병의 얘기에 의하면 병장쯤 되면 거의 7-80%? 상병도 거의 한 반 정도는 집에다가 그 전신환으로 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 이 지하경제의 그 규모가 이렇게 큰지는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초급장교 시절에 제가 좀 더 유능했다면 이런 걸 그 미연에 방지했을 텐데, 제가 술 먹으러 다니는지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해병대, 보병대대도 지하경제가 상당히 크게 존재했었다, 이런 얘기죠. 비록 다른 중대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연락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대대 인사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직접 해당 대원에게 은밀하게 줬다는 뜻이죠.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면서 주로 싸제, 담배, 음료수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신환을 등기 우편으로 받은 본인이 직접 209 군사우체국에 들고 가서 본인 확인 후에 현금으로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객과 신뢰가 쌓이면 해당 고객께서는 문취병에게 이런 환전 업무까지 일임했다고 합니다. 이 문취병께서는요, 소대 고참들 앞에서만 보급품 담배 100자를 피웠지 단 하루도 싸제 담배, 솔 이게 떨어졌던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100자 담배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누굽니까? 저도 의심스러워서 바로 확인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문취병이 신병 때는 한라산 은하수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건 저도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한 등급 떨어지는, 100자는 그게 청자하고 동급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더니만 병장이 되니까 솔, 백솔, 파란 거 말고요, 백솔로 바뀌었다는 게 이 친구의 설명입니다. 이쯤 되면 이 문취병의 기수, 여러분도 대충 계산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특수 임무가 전신환이었다면 두 번째 임무는 서문 밖에 있는 마크사. 이거 민간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선 현금이 오고 가야 되죠. 그렇게 담배 한 보로, 음료수 두 캔 이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는
얘들이 그 남는 시간이면 1, 2, 3대대 연대본부 문추병 딱 4명이지 않습니까? 연대 이렇게 4놈이서 연대본부 그 뒤에 있는 저수지 이연대 아시죠? 그 도솔관 옆에 있는 당시만 해도 그 사단 영농반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연못에서 그 볼펜 스프링 풀어가지고 건빵을 미끼로 해가지고 낚시하는 게 전부였대요. 유일한 낙이었다고 그러네요. 그 이것도 매일 하다 보면 지루하죠. 그래서 하루는 다른 데대 선임 문추병이 야 우리 밖에나 좀 나갔다 오자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외출 외박 뭐 이런 거 이것도 없는데 그냥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때는 짬이 안 될 때니까 줄레줄레 따라갔대요. 근데 특이하게도 서문 헌병이 외출증 같은 거 내놓으라고 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고 그래요. 얘가 나중에 한 건데요. 문치병 그 특유의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그게 뭐 암행어사 마패보다도 좋은 표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뭐 그 뒤로는 이제 수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원래 문치병이 통신병이지만 주요 업무는 정보장교 소관이고 그래서 얘 사무실이 그 정보장교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문추병 업무 중에 보안대하고 관련된 일이 좀 있대요. 그래서 헌병들이 문추병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게 이 사연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또 제가 본부중대장 시절에도 이거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문 밖에 나가니까 그 선임이 다짜고짜 그냥 어느 막사로 그냥 쳐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당시 선문 밖에 마크사가 몇 개 잘 됐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마크사 사장이 아주 굽신굽신거리더래요. 뭐 중국집을 모시고 하는데 여기서 모시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국집에 들어가니까 선임 문추병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얘가 요번에 모 대대 새로운 문추병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 사장님께서 거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짜장면 짬뽕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진짜 요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그 서문 밖에 있는 마크사 사장님들 예비역 해병 우리 선배님들 많아요. 그 월남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이 새까만 구비한테 거의 무릎 꿇은 자세로 잘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비빈다? 이건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거죠. 아마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이 마크사 사장이 왜 그랬는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그러니까 첫 휴가 나가는 해병들은 당연히 자세복, 위장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미리 위장복을 맞추는 거죠. 휴가 나가기 전에 뭐 한 달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본인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 신장 이 기럭지 사이즈만 알려주면 되고 뭐 휴가 나갈 대원이 살이 쪘냐 안 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 그때 살찐 애들이 있습니까? 또 그 80년대 중반에 유행하던 해병대 패션 그냥 무조건 바지통만 넓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통바지 쫙. 이렇게 위장복이 결정이 되면 그럼 고객들께서는 거기다 뭘 어떻게 붙여달라고 이렇게 그 옵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뭐 명찰, 마크 이런 게 이제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문추병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뭐 당시 충분히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명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찰에다 자기 실명을 박는 사람은 없죠. 대개 뭐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그 명찰의 이름은 개새끼, 뭐 아니면 미친 개, 가끔 뭐 멀바, 뭐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또 피바다, 족같이 이렇게 새긴 대원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해병대라고 뭐 이렇게 그 위장복에다 이렇게 오바라고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병대는 한글 말고 한자로 팔아. 왜 그렇게 한자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해병대는 그냥 해병대 하면 되지. 아니면은 이제 뭐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ROK Marine Corps 뭐 이건 반드시 영어 필기체로 새겨라, 인쇄체로 새겨라. ROK Marine Corps 여기서
이 CORPS 이거 콥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CORPS에서 P와 S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커로 발음하면 됩니다. 예. ROK 마린 커. 예. 뜻이 뭐냐고요? 군단, 부대, 뭐 단,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럼 대한민국 해병군단?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군단은 육군식이고 우리 해병대는 그냥 해병대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름 뭐 이런 게 결정되고 나면 이제 마크들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위장복 아무리 적어도 마크 안 붙이면 그건 재미없어요. 이게 뭐 돌고래는 여기다 붙여라. 뭐 박쥐는 여기다 붙여라. 또 이쪽에는 그 유격대 대검을 이렇게 그 마크를 붙여라. 거기다 유격대 이거는 또 너무 좀 촌스러우니까 레인저라고 영어로다 팔아. 또 기습특공 이거 이거 한글도 좀 웃겨. 그리고 기습특공을 한자로 쓰려니까 지가 몰라. 자, 너무 어려운 한자야. 야, 그러면 씨가 또 좀 더 난 특이하게 엠피비어스 레이드, 엠프레이드라고 한번 써봐.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막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거기서 그 막사 사장이 다 그냥 재봉틀 하나마다 다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해병대 복장이 통일되면 남북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육해공 상군에 앞장서서 도발자유화 아니 교복 자유화가 아닌 군복 자유화가 이루어진 선진부대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장복의 부착물이 정해지고 나면 오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휘황찬란한 그 위장복에다 뭐 저 고무신 신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이제 백장구라. 이건 해병대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해병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백장구라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예 하얀색이 아니고요. 약간 카키색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해병대 앵카를 찍는데 어떤 새끼는 뭐 빨간색으로 찍어달라, 또 누구는 검은색 앵카를 찍어달라, 누구는 좌우에 다 박아라고. 이게 고객들의 요청사항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머리 나쁘면 문치병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서 일일이 그 돈 받고 얘가 해주는 건데 거기서 고객의 요청사항하고 다른 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 돈 뭐 물어낼 수도 없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해병대 병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해병대 소위들도 했어요. 주로 광주 육군 보병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이런 걸 만들죠. 우린 그 백장구라보다는 그냥 세모가 아닌 반짝이 육군들처럼 그 구두약으로 광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길게 안쪽으로 긴 자꾸 단 거 사제워카. 근데 동기생 중에 몇 놈은 그 백장구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위장복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 뒤로 넘어가게끔 뭘 박았다는 애도 내가 몇 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시 그 포항 1사단 서문함 마크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워카까지 다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 안 나신다고요? 참.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링이 필요하잖아요. 링. 그러니까 링은 어떤 걸로? 이렇게 이따면 두꺼운 걸로 하는 거냐, 얇은 걸로 할 것이냐. 휴가는 안 돼. 위장복에다가 그냥 그 고무줄 그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링 안에다가 이제 쇠다마는 뭐 몇 개를 넣는다. 뭐. 그러니까 링이 굵고 다마가 많으면 걷는 데는 힘들죠. 척 이런 소리 날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 서울역 앞에서 타군들하고 싸우다가 육군 헌병들 뜨면 이게 튀는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걸음이 걸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무겁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맨날 서문 남문 지키는 진짜 그 키 크고 자세 나는 그 해병대 헌병들만 보니까 자기 키가 1m 63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런 게 자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 통바지에다가 링 차고 당구공만한 당구공 정도는 아니었겠네요. 아무튼 그런 다마를 갖다가 거기다 쇠다마를 끼고 그런 거 차고 다니면 내가 보기에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키가 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까다로운 고객님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이 문치병의
그 얘기에 의하면 말년 병장들 전역패, 기념패, 뭐 추억록 뭐 이런 오다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액자 뭐 이만한 거 여기다가 이제 그 안에다 빨간 원단 끼고 앞에 유리 이렇게 탁 씌우지 않습니까? 그 안에 M16이다 뭐다 이제 뭐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기다란 칼도 들어가고 이런 거 많이 들어갈수록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역 기념패 비례 법칙. 그러니까 전역 기념패의 크기는 선임이 베푼 선행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역 기념패 반비례의 법칙. 즉 선임이 자행한 악행은 전역 기념패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아무튼 내가 내 앞에 전역한 선임보다 작은 걸 받았다면 그건 그분께서 군 생활할 때 후임을 많이 고롭혔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이것도 대항하는 사람이 바로 문치병이에요. 문치병 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민간인하고 결제를 하는 거니까 계약금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마크사를 가느냐 저쪽 마크사를 가느냐는 오직 문치병이 꼴리는 대로. 이게 마크사 매출을 좌우하니까 마크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치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만약에 이 대대에 그동안 이 문치병이 있는 동안에 휴가 나가는 그 저 신병들이 만약에 300명이었다. 아유, 그럼 300명 곱하기 이거 위장복값 꽤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문치병한테 이런 중국 요리 먹이는 건 기본이고 먹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고객인데. 그러니까 이 문치병이 자기 임기 내에 거기서 그 일병 달고 첫 휴가 나가는 애들이 만약에 300명이었다 그러면 300 곱하기 그 위장복값 이거 딱 나오잖아요. 옷값 이거. 그다음에 그 저녁기념패 이런 것들은 그냥 알바라고 치고, 아무튼 이걸 먹인다고 하면 안 되고 이 접대는 기본이고요. 가끔 용돈 하라고 뭐 현금도 주고, 또 이거 본인은 절대 아니라는데 그 다른 대대 문치병들은 중앙대학에 가서 그 공부도 했다고 해요. 그 막사 사장님이 그쪽에 유학을 보내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앙대학이라고 하니까 육군 출신들께서는 해병대병이 의무복무 기간에 대학에 위탁교육을 갔다? 이 새끼가 완전 또 구라치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대학은 그 중앙대학이 아니에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당시에는 휴가자들이 서문 나가자마자 술 처먹고 고향에 가는 버스를 타는 건 고사하고 그냥 오천에서 바로 잡혀서 부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 주임 상사가 그 연대 1, 2, 3대대 애들 다 그냥 청룡 버스로다가 그냥 포항터미널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출타 교육 한 번 더 때리고 그리고 빠이빠이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른 부대 그 문치병 중에서는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택시 타고 서문 앞까지 돌아와가지고 마크사 사장한테 휴가비를 받아서 집에 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첫 휴가 나가는 일병은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그 같이 나가는 그 휴가 여러 번 나가는 그 병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식은 꼭 중대 후임들 불러가지고 오천이나 포항에서 술 먹어요. 일병은 죽을 맛이죠. 빨리 가고 싶은데 병장이 되면 집에 가기가 싫은 건가? 겨울에 그 야외 훈련 나가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수경지에서 고향집에 그 따뜻한 안방이 생각나면 그건 아직 군대 생활이 엄청 많이 남았다는 뜻이고요. 자기 내무실이 생각난다. 그건 곧 제대가 임박했다는 뜻이라는 선배님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문 밖을 빨리 떠나는 걸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거기 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부대가 집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파워가 좋은 문치병이었지만 가끔 서러운 일도 있었다고 해요. 바로 사단 우체국 옆에 있는 유일한, 당시 제가 영어 좀 쓰겠습니다. DDD 공중전화부스. 저는 그걸 잘 기억이 없는데 평소에는 여기 한 50m 이상 줄을 섰다고 그래요. 물론 99.9%가 다 병장들이었겠죠. 근데 여기에 이 일병 새끼가 문치병이죠. 얘. 거기 딱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까 사정을 모르는 다른 부대 그 병장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씨발 요즘 군대 좋아졌다. 아 저 개새끼들 노란표 이연대가 언제부터 당나라 군대가 된 거냐? 아 씨발 진짜 성질나서 뭐 내가 말년에 탈령을 하든가 해야지. 내가 눈깔 사나워서 뭐 이런 식으로 얘를 갈궜다고 그래요. 아 얘야 하루에 2번 209 군사우체국 가는 게 일상 업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짬을 내서 뭐 집에다 전화한 건데, 자 지금까지 문추병의 특수 임무 제가 2가지 얘기했나요? 전신은 마크사. 아 예. 그럼 이게 3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본인 주장에 의하면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얘가 자기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을 구했다는 내용이에요. 상병이? 저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근데 듣고 보니까 제법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문추병의 3번째 얘기. 문추병의 중요한 업무 중에 서신 검열 업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우편 서신 검열을 저는 사실 보안대에서 뭐 특수기계에 놓고 돌린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신 검열 업무가 실은 대대본부 그 본관 제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기로서니 아까 그 얘기한 그 보병대대 병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그 문추병의 사무공간에서 이게 다 충격이었어요. 원래 이건 정보장교 업무래요. 근데 그 정보장교가 귀찮으니까 하루 몇 통씩 샘플링으로 해서 이제 읽어봤다고 합니다. 예, 문추병이 봉인한 편지를 열어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에도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봉투 위쪽은 본인이 이렇게 풀로 붙인 거니까 절대 떼어낼 수가 없대요. 그걸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밑에 봉투 공장에서 붙여서 나온 기계로 한 거겠죠. 이 아랫부분은 접착력이 약하고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볼펜심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싹싹싹 굴리면 아무 흔적도 없이 말끔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의심 가는 편지를 열어보니까 내용이 글쎄 자기가 며칠 후에 사격을 나가는데 실제로 선임 이름 2명을 딱 찍어서 사격장에서 이 새끼들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 그때 사격을 나가는 날인데 한 사나를 남겨놓고 편지를 쓴 거죠. 그 내용이 거의 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문추병이 이건 진짜로 심각하다 생각해서 윗선에 보고하고 해당 중대장 달려오고 대장 난리나고 치하해주고 포상휴가 받았다고 그래요. 뭐 잘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당시 내가 해병대 장군 여러 명을 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믿습니다. 그 대원이 아주 성실한 대원입니다. 유능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유능한 해병 한 명이 부대를 구한다. 반대로 어떤 해병 한 명은 부대를 말아먹을 수 있다. 부디 후배 해병 장교들께서는 이런 최악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부대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입니다. 간부는 이런 대원들을 무사히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대를 구한 해병대 보병대대 유일의 특수요원 문추병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